네, 꼼찰정장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핫한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광고부터. 이것 때문에 핫할 것 같은데요? 랍스타로 오늘 바로 모시겠습니다. 예. 나온 분들은 나중에 소개하고요. 바로 랍스타로 가겠습니다. 예. 이걸 보고 다른 걸 한다는 게. 예, 그렇죠. 아유, 색깔 보세요. 허용될 수 없는. 색깔도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캐나다산 활 랍스터. 와. 얌 테이블입니다. 우리가 뭐 얌 테이블 하면은 더 설명할 거 역시 없잖아요. 양 테이블. 예. 야. 와우. 이 캐나다산 활 랍스터는 바로 지금 6월이 제철입니다. 지금 랍스터의 퀄리티는 가장 높고요. 살도 많이 있는 랍스터라 하겠습니다. 가격은 또 가장 낮습니다. 캐나다 랍스터는요, 금어기가 끝나는 5월에 조업량이 급증하는데 랍스터 수요는 크리스마스 전후의 겨울철에 몰려 있어서 여름이 가장 저렴합니다. 게다가 수율 내부도 꽉 차 있는 시기라서 지금 이 랍스터 먹기 딱 좋은 때입니다. 캐나다산 활 랍스터를 항공 직송으로 현지의 신선함을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냉동이냐고요? 아닙니다. 엄선된 수율의 살아있는 랍스터가 배송이 됩니다. 그동안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했던 냉동 랍스터와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냉동 랍스터의 맛과 살아있는 활 랍스터의 맛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 사람들이 랍스터를 최고급 음식으로 꼽는지 그 이유를 이제 제대로 경험하실 때가 왔어요. 네, 진정한 쫄깃함과 탱글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활 랍스터 500g 한 마리가 18,900원입니다. 와. 이 가격에 이건 불가능합니다. 자, 600g 한 마리는 23,500원, 700g 한 마리는 27,500원, 1kg 한 마리는 49,500원. 네, 그래요. 랍스터가 이렇게 싸요? 네, 그렇습니다. 얌테이블 활 랍스터는 700g 옵션을 가장 추천하는데요. 그램당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요. 1인 1랍스터 하기 가장 적당한 크기입니다. 자, 김용민닷컴에서 여름 제철 캐나다산 활 랍스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6월 7일까지 말이죠. 저희가 7일 동안에 김용민닷컴 전 제품 무료 배송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네, 이거 저 박스로 가는 건데 무료 배송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음료수 한 병, 빵 한 개, 랍스터 한 마리도 모두 무료 배송입니다. 와. 일주일간의 무료 배송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저도 먹어야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네요. 아, 이거 아유, 진짜 세상에. 쫄깃쫄깃 탱글탱글 쫄깃쫄깃. 이거 봐요, 요거. 이거 살. 야, 이거 우와, 고품격. 와, 고품격. 완전. 누가 보면은 이거 진짜 무슨 맛살 같아, 맛살. 어떻게 맛살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래, 미안해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날이 다 오네요. 아니, 이렇게 집에서 편리하게 랍스타를 먹을 수 있는 날이 오네요. 와, 이거. 야, 진짜 이 내장에다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와, 이거 그냥 이거- 찌기만 했나봐요. 이거 요 놈이거든요. 요 살아 이거 있어. 새거야? 요 살아 있어. 와.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대박. 냉동 아니에요. 냉동 아니고요. 요렇게 들어가요. 요렇게. 와. 물론 저기다 아이스팩은 집어넣지. 아니,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살아 있거든요. 이게 와. 왜 안 움직이지? 하여튼 그래 좀 살아 있어요. 얘가. 살아있어요. 살아 있어 가지고 이게 여기 지금 집게에다가 이렇게 뭐 묶어놨잖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상태에다가 이제 냉동 아이스팩 보냉. 넣어서 보냉팩을 넣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야, 이거 다리 움직여 막 다리 와. 움직여. 머리가 이만해요. 세상에. 정말 자, 이렇게 이상하네요. 해서 배송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맛이 없을 수가 없네. 그럼 와, 소리가 계속 들려. 살아있는 소리가. 너무 맛있어. 이거 여러분. 이렇게 호강을 하다니. 와, 이거. 아니, 진짜. 집게에서도 이렇게 큰 게 나온단 이렇게 말이야? 고급진 랍스타 요리를 가정에서 편리하게 정말 살아있는 걸 받는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얌테이블 대단한데요? 그럼요. 근데 27,000원이면은 진짜 가격도 좋네. 야, 얌테이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주문하시면 주문하세요. 정말. 김용민닷컴에서. 함께 하고 싶네요. 지금 저기 김용민닷컴. 네, 와, 배송비 무료. 야, 이거. 배송비 무료. 여러분 함께 즐겨요. 랍스타. 와, 이게 세상에. 이걸 그대로 찌면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넣고 이제 찜통에 넣고 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와. 야, 이거. 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날이. 이게 내장도 신선하니까 너무 네, 맛있어요. 내장 좋아요. 고소해요, 고소해.
내장이 고소해. 고소해, 고소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원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김태현 기자가 조용해져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이 함께 없어요. 합시다. 와, 이런 날이. 저번에 먹은 간장게장도 그렇고 이 시켜서 먹으면은 항상 뭐랄까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아유, 진짜 고소하다 어떡해. 내장이 고소하지? 저도 김영민 닭금에서 주문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기는 믿고 이거 광고가 뭐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유, 그럼 야, 이렇게 맛있을 수가. 예. 야, 진짜 맛있는데. 아니, 이게 내장이 맛있네. 이렇게 고소해요, 고소해. 진짜 이게 신선해야지만 내장이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리지 않은 고 이게 하면 살아있으니까 먹을 수 있는 거지. 죽어있던 애들이면 이 맛이 없어요. 이 맛이 안 나. 와, 진짜. 세상에. 야, 벌써 이 살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와, 이게. 이거. 어우. 그리고 이게 신선하지 않으면은 살이 되게 물컹물컹하거든요. 그럼. 진짜 탱탱해요. 탱글탱글해요. 네. 아, 진짜 씹는 탱글탱글해. 맛이 있습니다. 냉동이랑은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마치 찹쌀떡 같아. 정말 야, 우리 상반기 지금 6월이잖아요. 6월 상반기에 나를 위한 정말 작은 사치 랍스타를 맞아요, 한번 맞아요. 부려보세요. 요즘에 보상 소비, 또는 네. 보복적 보상 소비 소비.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돈줄 내준다. 네, 돈, 이게 우리가 좀 코로나로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네.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음식, 야, 이 랍스타 랍스타. 죽이네. 그러니까 정말 기분이 우울하고 다운되고 그럴 때 주말에 랍스타를 딱 먹으면은 완전 힐링. 그래. 아, 진짜 힐링했어요. 이게 700g짜리 모양인 거죠? 이게 한 사람 먹기 딱 좋네. 완전 좋네요. 정말 야, 이거. 뭐 맛있는 거 네. 먹으러 멀리 가면요 차만 막히고요. 네, 힘들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맛집은 다 예약하느라고 그럼. 예약이 안 되면은 대기가 엄청 길어요. 왜냐면 자리를 띄어서 앉아야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대기가 뛰어다니는데 엄청 엄청 긴데 집에서 맛있는 거 먹는 게 정말 최고다. 네, 전에 한번 양양에 네. 햄버거 집 갔는데 네. 아침 10시, 11시 때 갔는데 대기 시간이 2시간. 아유, 와. 이러면 뭐. 그 진짜 이용할 수가 거기 없지. 대기하다가 네. 진짜 감염되겠다. 근데 시장이 많잖아요. 네. 와. 진짜 맛있대. 야, 내장도 이거 또 다른 말이 기가 필요 막혀. 없어. 그쵸. 이게 진짜 괜찮아. 밥도둑 아닙니까? 밥도둑. 아니 뭐 양테이블 사장님 정말 야, 수고 이 많으십니다. 양테이블 받으실 사장님 겁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이 상 줘야 돼 우리 이거. 상 줘야 돼. 기가 막힙니다. 와. 이제 우리 개농감수도 먹어 치웠는데 아 아쉽다 더 먹고 싶다 야. 아, 그니까요. 사실 네. 시간만 많으면 이거 다 뜯어 먹을 건데. 글쎄 말이야. 아유. 살이 이게 보면 이렇게 특히 어디가 신선한지 아닌지 알 수 있냐면 살을 꼭 집어서 뽑아낼 때 안 그래요. 신선하면 이게 떨어져요. 조각이 그렇지. 나는데 이건 통째로 쏙 쏙 빠져나와요. 빠지면 그건 건강한 거야. 진짜 맛있네요. 아, 명작인데 이거 명품인데. 아니 여기도 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참 잘라가지고 집에서 먹으면 이것도 달달하게 먹을 텐데. 어우. 야, 게임 집에서 오바. 이거 먹으면 진짜 온 식구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아우 근데 이런 또- 아이디어를 냈지 어떻게? 그러니까요. 6월달에 진짜 6월달에 먹는 게 제 맛인가 봐요. 근데 주로 랍스타를 먹는 게 주로 이제 많이 팔리는 게 크리스마스 때긴 해요. 근데 그때는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6월달이 싸구나. 근데 냉동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요. 진짜 감동이다. 진짜 이 탱글탱글한 여기 말이 됩니까? 맛이 나네. 야. 야 이거 진짜 혼자 먹기 너무 미안하다. 혼자 먹기 미안할 때 생각나는 사람 누구? 남편? 에이, 왜? 너가 다른 사람 나올 줄 알았는데. 아, 왜 다른 사람? 아니 근데 여기 이 다리에도요 살이 꽉 차 있어. 네. 야, 이 다리에도 살이 꽉 차 있어. 이게 다리에도 얘가 신선하기 때문에 다리에 살이 꽉 차 있는 거지. 얘가요 신선하지 않으면은 다리에 살이 없거든요. 말라가지고. 말라요. 물개가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철이 아닐 때 나면은 살이 세상에.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리에는 별로 살이 없거든요. 네. 먹을 게 없는데 진짜 살이 제일 통통하게 올랐을 때네. 진짜 맛있다. 맛있네. 아 제가 진짜 먹방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보는 거를. 근데 맨날 보면서 부러워만 했는데 어우 진짜 오늘 진짜 어떻게 호강했네요. 랍스터를 다 먹고 먹방을 그러니까요. 하냐고. 호강했네요. 그리고 이 랍스터를 이렇게 먹어도 되지만 이제 쪘잖아요. 살짝 버터를 아이고, 녹으면은 그렇지. 그렇게 먹어야 돼. 살짝 버터를 뜨거울 때 버터를 조금씩만 잘라가지고 딱 녹아주면 따뜻하게 그냥 그렇게 막 버터에다 후라이팬에 막 지지지 않아도 돼. 그러다 보면 너무 또 살이 단단해지니까 버터를 정말 조금 아니면 버터를 녹여가지고 찍어 먹어요. 그거 괜찮겠다. 버터를 녹여가지고요 거기 찍어 먹는 거예요 랍스타를.
맛있습니다. 그리고 레몬 살짝 뿌리고. 랍스타는 먹고 있는데 또 먹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한 만들어서 사실 먹어보고 랍스타는요, 싶네. 솔직히 간장보다 버터에 찍어 먹으면 훨씬 맛있어요. 그래요. 버터를 녹여서 찍어 먹고 그리고 이제 하여간 이거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 상을 줘야 될 것 같아. 상 줘야 돼 진짜. 남테이블. 여러분 우리 같이 행복해져요. 행복해질 수 있어요. 행복해진 것 같아. 벌써 행복한 것 같아. 행복이 멀리 있지 않네요. 세상에. 내가 거의 말을 못했습니다.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말이 필요 없어요. 이거 너무 그냥 먹기 아깝다 진짜. 이거 있으면은 진짜 제가 요즘에 와인에 빠졌거든요. 완전 와인에 이거 몇 병 마시겠네요. 그래요? 그냥 진짜 이거 한 마리만 있어도 주말 와인 3병은 먹을 수 있겠네. 3병씩이나요? 남편이랑 같이. 자, 무료 배송이 6월 7일까지고 그 이후에도 사실 수는 있는데 기왕이면 배송비를 좀 줄이시고 더 만나게 한번 드셔보세요. 네. 여러분 진짜 배송비도 다 아까워하시면서 오늘 기회입니다. 기회. 진짜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지금 바로? 얌페이블 캐나다 활 랍스터.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꼼찰 청자 바로 또 오늘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태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네, 우리 김태형 기자님 늘 반가운 모습. 예전에 살이 굉장히 없으셨을 때 그때가 좋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그때가 좋습니다. 그때가 좋아요. 아니 어제 이동영의 EJ에 나가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의자가 갑자기 푹싹 주저앉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진짜로요? 네. 근데 방송 중에. 근데 어제 이 작가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김용민 자리다라고. 내가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 아이 정말 참. 그걸 또 김태현이한테 주나 그럼? 아이고 참. 네, 근데 워낙 출연을 오래 하니까 네. 한 2시간에다 1시간 반, 그러니까 3시간 반을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의자는 제가 봤을 때 한 2달에 한 번씩은 바꿔야 됩니다. 네, 그래요. 네, 좋은 의자도 좀 써야 되는데. 그래요. 자, 김태형 기자님 나오셨고, 우리 네. 장용진 아주로 MP 편집국장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요. 자, 지금 우리 두 분이 네. 라이브 중인데, 라이브 상황에서 뭔가 어마어마한 또 특종을 특종? 터뜨리실 수가 있어요. 특종? 안 터뜨릴 수도 있는데, 와. 터뜨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끝까지 방송 지켜보시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건 뭐, 궁금하네요. 메가톤급이에요, 네. 메가톤급. 네. 자, 그래요. 우리 장영진 큰 건가요? 오셨고. 커. 오. 아주 커. 네. 방송 중에 생방송 중에 예전에 우리 아나운서 중에 이장우 아나운서라고 80년대 야구 중계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네. TBC 따온 분인데 그분은 이제 중계하다가 홈런 네. 누가 크게 치면은 컸다. 컸다. 컸다라고도 할 수 있을 이야기들 들릴 수가 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서재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제가 우리 서재인 변호사님을 이제 거의 정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영웅으로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결과 나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소 변호사님께 제가 의뢰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민형사 가하는 건데 형사에서 먼저 이기면은 뭐 민사도 뭐 자연스럽게도 이기는 게 그동안의 흐름인데 네. 형사에서 퍼펙트하게 이겨주셨습니다. 역시 축하드립니다. 근데 내가 이제- 보니까 예. 이 기본적으로 이제 소 변호사님이 워낙 신중하신 분이라서 뭔 예측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어. 네, 그러셨죠. 워낙에 또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뭐 그냥 한 추에 끝났어요. 판결문이 너무 얇아. A4 두 장이야. 그건 뭐예요? 퍼펙트하다는 얘기 아니야. 예. 그 예측을 근데 안 이제- 나는 게 진짜 좋은 변호사입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1심 판결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항소심과 이제 상고심까지 사실 기다려 봐야 되긴 하는데요. 또 1심 이런 말씀하시네. 예. 변호사여가지고 예, 예, 네, 1심 예. 선고가 뒤집힐 확률은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크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한번 끝까지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유, 또 이제 정말. 돈을 더 입금하라는 얘기입니다. 신급제비거든, 신급제. 그래요. 당연히 그러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소 변호사님 정말 실력 있는 분이라는 걸 아이고. 방송 중에도 느꼈지만은 이 결과를 딱 접하니까 그럼요. 이건 뭐 너무 아유, 과찬이십니다. 감동입니다. 그럼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소 변호사님 덕분에 제가 이제 여기 딱 안착이 되잖아요. 네. 정말 편안하게 갑니다. 편안하게. 자, 그래요. 우리 소 변호사님 단점이라면은 이제 시식을 안 하신다는 거 말고는 단점을 찾기 힘든 분입니다. 오늘 정말 맛있는 네. 거였는데. 그러니까 소 변호사님 목도 하나 더 했어야
있어야 돼. 마치 오실 것처럼 해놓고 우리가 다 먹어야지. 어머 안 드시네. 그러셨네. 단점이실까요? 단점이죠, 장점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데. 제작진들이 또 이렇게 여유는 너무 좀 이렇게. 맞아. 아유, 좀 여유 있게 한 문구 더 해주시지. 맞아. 4인분인데. 아니, 몇 명이 도대체. 1인분, 2인분, 3인분, 4인분. 6인분 준비해 주셔야죠. 네. 그래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까지 함께 하신 이런 완전체 꼼찰 정장. 오늘 아무래도 그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 장모 네. 최모 장모님. 네. 예. 최모 장모님이 15난장 뭐 15난장 안 받았다? 15년 피해 남한테 없다. 피해 준 적이 없다. 근데 일단 팩트 체크부터 하죠. 그거 맞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오늘 다른 보도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15난장 피해 준 적 없다는 말은 와전된 것. 줬단 얘기입니까? 그럼? 피해를 줬단 얘기예요? 그것도 단독 달고 나왔어 또. 네, 단독 기사로 나왔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밥을 먹는 도중에 15난장 아니, 피해 준 적 없다. 동업자들한테 피해 준 적이 없다는 얘기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준 적이 없다. 자기는 피해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로 해명을 하더라고요. 동업자들한테. 네. 근데 참 제가 들으면서도 좀 기가 찼던 게 뭐냐면은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맨 처음 그 15난장 어쩌고 하는 얘기 나왔을 때 이 말이 되냐, 이게 국고에 손실을 입힌 건데 이게 말이 되냐, 네. 어? 네. 그러면서 막 화딱지가 나왔는데 이거 분명히 윤석열이 이거는 실언한 거다, 이거는 이제 분명히 욕 엄청 먹을 거다. 그러니까 김태형 기자가 뭐랬냐면 욕 먹기 시작하면 갑자기 말 바꿀 거다, 와전됐다라고. 근데 정말 저희들의 예측을 요만큼도 안 벗어나요.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개인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집에서도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렇지. 우리 엄마가 당신 때문에 지금 저렇게 더 고초를 당하고 있다. 어? 괜히 검찰총장 되고 괜히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세지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처음에 결혼할 당시에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을 거예요. 좀 이렇게 좌천도 되고 뭔가 한직에 있고 뭔가 이렇게까지 클 사람이 아니어서 안전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너무 몸집이 커지다 보니까 덮였던 수사를 사실 덮었을 당시 이 장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당시에는 혼인 관계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혼인 관계였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혼인 관계에서 덮였을 때까지는 아이고 참 결혼 잘했네. 사이가 있어서 든든하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덮였던 사건이 지금 와서 보니까 되게 이상하다라는 거죠. 아니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 번 다 했지만 어떻게 사인 간에 동업자 간에 책임에 대해서는 면제해줄게라고 한 것이 국가 형벌권을 면제해줘. 동업자가 무슨 국가입니까? 동업자가 검찰이고 뭐 정의입니까? 동업자가 어떻게 이 사람이 형벌을 면제해줍니까? 그렇게 됐던 것이 말도 안 되게 검찰이 그렇게 불기소 처분을 내려줬고 그 내려졌을 당시에 분명히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좀 밝히고 싶어요. 그냥 이대로 끝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쨌든 이렇게 몰렸으니까 제가 봤을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집에서 압박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좀 우리 사건을, 엄마 사건을 아무래도 정치적으로라도 좀 풀어봐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권성동 의원이 누굽니까? 그때 강원도 채용비리, 그랬죠. 채용비리에서 강원랜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글쎄 말이에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같은 그런 일을 만들어냈지 않았습니까? 법률가분들이 다 혀를 내둘렀던 사건. 정말요. 네. 그 안면검사 얼마나 그 목청 터지게 했습니까? 근데 네.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쓱 만나러 갑니다. 네. 무슨 비법이라도 전수 받을까? 네.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권성동을 만나러 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무죄 판결에 대한 어떤 모호가 없을까?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 조언도 받고 그런 다음에 템포가 뭐냐면 그 다음에 정치를 좀 오래 하신 분한테 정치적인 조언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우선 정진석 의원을 만난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지금 선뜻 대선 주자로 나오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집안일이 깔끔하지 않잖아요. 이 공세가 나오면은 지금 재판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뭐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도 만나고 그리고 정진석 의원도 만나고 그 과정에서 실언을 했죠. 사실 정진석 의원이 5선인데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할 수가 없다. 지어낼 그럼요. 수가 없다. 정확하게 워딩이 장모는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줄 사람이 아니다 라고 딱 잘라서 내가 약점이 있으면 나오지도 않았다. 아주 딱 잘라서 그러니까 얘기했거든요. 약점이 있으면 나오지도 않았다는 말이 그 말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피해 준 게 없다는 게 단순히 밥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깔끔해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도저히 깔끔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네. 보세요. 어떻게 지금은 기소가 되는데 5년 전에는 기소가 안 됐느냐고. 달라진 게 뭐가 있냐고요, 도대체. 약점이 있으면 동업자들은 또 다 기소가 됐고. 4년에 한 분은 4년 받았잖아요. 네. 아, 실형이 기소는 나왔어요. 실형입니다. 사형, 집행유예징역. 약점이 있으면 나올 수 없었다라는 말은 지금 못 나오는 이유를 설명한 건가요? 윤석열 총장 쪽이? 근데 가끔은 제가 네. 검찰 얘기를 들어보면은 검찰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자신한테 필요한 얘기를 남한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검찰은 공정성과 엄정을 지켜야 합니다. 뭐 이러면은 자신한테 필요한 게 엄정성과 공정성이었던 그런 경우를 참 너무 많이 봤어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뭐 정당 이름이 그 당의 결핍을 말해주는 것이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었고 더불어민주당엔 더불어가 없어. 왜냐? 의리가 없어, 의리가. 의리가 없어, 맞아. 의리가 없어, 진짜. 좀 우리에게 좀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손절하기 바쁘고 정의당엔 뭐가 없겠어요. 의리가 없지. 거긴 당이 없습니다. 당이 없어요. 당이 없어. 당이 없어. 당이 없어. 당이. 네. 당도 없고 정의도 없는 거 같고. 국민의당 또 당도 없고 국민도 없고. 국민도 없고, 그래요. 당도 또 없네요. 뭐가 있나? 예. 아, 진짜. 그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한나라당 늘 그렇게 분단 논리를 만들어서 한나라를 그르쳤던. 예. 한 나라를 그르쳤던. 네, 그렇죠. 하여간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조금은 반대로 해석해도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은순이 누나지? 최모 씨라고 보도가 됐는데 최현선 씨. 우리 은순이 누나나 우리 건희 누나는 지금 성렬이 형이 대선에 나가는 걸 바라지 않을까? 저는 한편으로는 대선으로 나갔을 때 더 털릴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이제 우리는 아직 다 밝혀진 바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불편한 속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장 국장님 말씀했나요? 성렬이 형이 어디 있었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장모야. 장모한테 뭐 온갖 큰 소리를 거꾸로 됐구나. 네. 장모한테 이제 성렬이 형이 전화를 했는데 성렬이 형이 막 다 들리도록 버럭버럭 소리 질렀다. 그 얘기 그렇죠. 그때 저한테 그 얘기를 한 사람은 안소영 씨고요. 안소영 씨가 이제 안소영이 누구야? 그 장모의 심부름을 해줬던 사람이죠. 그 뭐 장모는 이제 그 사람한테 속았다 그러고 안소영 씨는 나는 최은순 씨의 심부름만 해줬을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장고증명서 위조 때문에 재판도 받았고 그분은 이제 실형도 감옥도 갔다 왔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서초동의 아크로비스타 밑에 있는 커피숍이 유명한 아주 좋은 커피숍이 하나 있어요. 비싼 커피숍이 하나 있는데 거기 상가에 앉아서 커피를 맡고 있고 그때는 뭐 이렇게 조금 먹는 것도 있고 해서 같이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 전화가 왔는데 처음부터 소리를 꼬락꼬락 지르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더라.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래 누군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회장님한테 누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하니까 사위라고. 물론 그러니까- 사위 난 사람 더 있어요. 그 사람. 사위가 하나 더 있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당시에 본인이 검찰에 재직할 당시에 본인의 장모가 검찰의 어떤 수사를 받다가 그리고 이게 무혐의가 났을 때 그 책임 면제 각서 그거로 과연 불기소 처분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거는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검찰이 그 정도로 무능한 것인지 근데 이제 와서 왜 무능하더라도 선택적 무능을 하냐 이거야. 선택적 무능 딴 사람들 동업자들은 다 그렇게 실형 그러네요. 받게 해놓고는 왜 윤석열 장모만 그렇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수사가 부실하냐 이거야. 심지어 지금 이 윤석열 장모 사건에 대해서는 보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 보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책임 면제각서가 이미 언론에 나왔으니까 그것만 봐도 말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공동대표라는 것이 자기가 보고도 받고 그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듣고 자기가 돈 받는 거 아예 그냥 다른 전혀 그 누가 하는지도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수 변호사님께서 준비하셨으니까. 네네네. 이제 저도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이런 말을 했다는 기사를 보고 네.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 자체가 성립이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 사건에서는. 그래서 장모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은 많이들 이제 아시겠지만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그렇지. 그런 혐의인데 그게 의료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만 운영할 수 있는 의사만 건데. 의료 병원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장병원을 개설을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로 굉장히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 일단 1심이기 때문에 윤석열 장모 같은 경우도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네. 대법원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지금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그게 아니라 피해자가 국가와 국민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무장병원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제 종합 대책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제가 보도자료를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그런 보도자료를 보니까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보면은 이게 어떤 폐해가 있냐면 사무장 개인의 수익 추구가 이제 중요시 되기 때문에 시설 안전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서 화재 등 안전 사고에 취약한 그런 점이 있고 또 인프라 수준이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뭐 의료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중요한 것은 과잉 진료나 환자 유인, 진료의 부당 청구 같은 그런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범죄에 해당을 하고 네. 2018년도에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155명의 사상자가 나왔던 사건인데 이게 이제 사무장병원의 어떤 가장 전형적인 폐해를 정말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모가 연루된 사건이 바로 이 사무장병원이에요. 그렇다면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라는 말 자체는 좀 성립을 할 수 없는 말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신유진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2015년도에 파주경찰서에서 수사를 했던 것인데 동업자 3명만 입건이 되어서 한 명은 4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고 나머지 2명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 이 선고된 그런 어떤 죄질이 나쁜 범죄인 건데 이 장모만 공동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명제 각서를 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입건도 되지 않은 그런 사건이거든요. 근데 네. 공범들 간에 작성한 책임면제 각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승낙이라는 그런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개념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어떤 개인적 법익에 대해서 승낙을 해줬을 경우에만 그 책임면제 각서라든가 그런 게 성립할 수 있는 거지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어떤 개인이나 개인적 법익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기 때문에 책임명제 각서라는 게 성립할 수가 없는 그런 범죄인 그러네. 거거든요. 이게 상대가 그동안은 피해자가 누군지 몰랐어요, 사실은. 예, 이게 사실은 약간 뭐 내가 누구한테 누구 돈을 뭐 10만 원 절도했다, 100만 원 절도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몸에 와닿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무장병원을 세워서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누수시키고 그리고 사무장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어떤 건강에 또 위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거는 그러면서 이제 투자금을 22억 원을 받았다. 이거는 사실 이게 거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이 말은 참 귀에 계속 맴돌 것 같은데 일단 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장모에 대해서만 입건조차 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가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제 지금 우리 윤석열 형이 아직 대선 주자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대선 주자로 그렇죠. 나오는 순간 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면은 맞아요. 지금의 이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또 계속 빠지고 있지만은 네. 사상 누각일 수밖에 없는 거야.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 지사하고 비교했을 때 이재명 지사는 알만큼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윤석열은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굉장히 거품이 끼어 있는 지지율이라고 봐야 네. 마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이제부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겠구나라는 그 어떤 신호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사가 그래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가 재수사 이후에 드러난 것이 이제 장모가 동업자에게 요청을 받아서 직원 급여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했다는 의혹, 그리고 사위를 요양병원에 근무하게 해서 운영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의혹, 그리고 병원 건물 인수 작업을 위해서 17억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재수사 이후에 밝혀진 거예요. 왜 그때 1차 수사 때는 이것이 수사가 되지 않았을까? 이 점에 대해서도 이제 좀 납득할 수 있는 해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일단 구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3년형. 3년. 많은 편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딴 사람들은 4년 나왔잖아요. 그렇죠. 한 명은 4년의 실형을 받았고요. 예. 한 명은 이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 받았는데 만약에 그 어떤 이 사무장 병원에 이 4년 실형을 받은 이 사람과 같은 정도의 어떤 공모 관계가 있었다면은 4년
실형 나오는 거는 그냥 그 정도는 적절한, 그러니까 4, 5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가 될 그런 범죄인 것 같고, 만약에 이런 뭐 관여 정도나 공모 정도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법원이 적당하게 형을 정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이 저기 사실 그 사건과 관련해서 최대 수혜자는 우리 은순이 누나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겠죠. 왜냐면요, 그 당시에 거기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다 손해를 봤어요. 돈 낸 거 다 환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장모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기 전에 빼내왔죠, 돈을. 그러니까 일단 손해본 것도 없고 네. 이자도 어느 정도 챙긴 걸로 돼요. 그러니까 이익을 봤어요. 이익을 봤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크게 손해를 봤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전 총장이 한 발언 중에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고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이 300억 원대 잔고증명서를 위조를 했어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아, 비즈니스가 그건가 보죠.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사람이 300억 원대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걸 보고 돈을 빌려줬다는 피해자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위험한 발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잔고증명서를 위조를 하는 거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잔고증명서를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위조하지 않아요. 그걸 어디다가 무슨 뭐 보여주고 저기 뭐 그쵸. 기념으로 한번 만들거나 네. 혹은 뭐 생일 기념으로 만들어서 그러진 않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얘기해서. 그 어딘가에 행사하려고 그거를 이제 위조화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뭐, 보통 나 부자야 이러면서 누구한테 보여줄 목적 단지 그 목적만으로 잔고증명서 위조를 할 리는 없을 것이고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이제 세트로 이제 뭐 연수원이든 어디든 사회 나와서든 법조계에 나와서든 이렇게 세트가 되는 게 뭐냐면 사문서, 위조, 동행사, 사기 이게 3종 세트 이게 이제 하나로 가는 건데 또 이 사건에서는 장모에 대해서는 동행사와 사기는 또 빠지고 사무소 위조로만 또 기소가 된 이런 점도 있어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판결이 날 때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윤석열 총장의 이번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검찰이 웬일로 그렇게 또 은순이 누나한테 그런 구형을 때렸을까요? 유죄 네, 구형을 때렸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꼬리 자르기예요. 왜냐면 작년에 이 사건을 기소를 할 때 윤석열 총장이 개입한 흔적이 없다라고 각하 처분을 내리고 최은순 씨만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공범 4명 중에 한 사람은 실형이고 나머지 2사람은 집유예요. 물론 나머지 2사람은 일단 구속이 됐다가 나중에 풀려난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최은순 씨 같은 경우도 집유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쨌거나 감옥 안 들어가실 거고 집행유예로 나오니까 그냥 여기서 꼬리 자르기 합시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그럴 제가 수 볼 땐 제일 커 보여요. 집유로 나오게 집유로 나올 가능성이 할 있는데 목적으로. 그리고 지금 부형 자체도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집유를 내려달라라는 수준이에요. 물론 그래도 판사가 다른 판단을 내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 네, 부분은. 지금 이게 만약에 이 범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 반성한다, 어떻게든 피해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는 사건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중간에 또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장모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을 부인을 하면서 내가 굉장히 당황스럽다, 얼떨떨하다, 이건 뭐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상 이거는 뭐 재판부에 따라서 실형 가능성도 실형 있는 것이죠. 왜냐면 죄질이 나빠요. 죄질이 나쁜데 무죄를 주장하면 이건 좀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은 유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고 왜냐하면 있거든요. 공동 대표로 돼 있었잖아요. 공동 대표로 돼 있었는데 자신이 돈을 받을 심정으로 병원에 관심을 뒀을 뿐 운영한 것은 아니다. 저는 너무 웃긴 거예요, 이 말이. 아니, 그리고 대표가 진짜 말이 되냐고. 거기에 운영한 거랑 관심을 두고 계속 지켜보는 거랑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돈을 받으려면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지켜보면서 대표가 그걸 관심을 두는 것이 경영이고 위험이에요. 그렇죠. 아니 이분 정말 무슨 말장난입니까? 자기가 돈을 받을 심정으로 관심만 뒀다고 하는데 그리고 대표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의사만 의료시설을 개설할 수가 있는데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요양병원 이렇게 해놓고 보조금 이렇게 많이 탈 수 있대. 이거 다 이렇게 나라에서 다 돈 준대 이렇게 하면은 만들기만 하면 돼 우리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들려고 도장을 갖다가 훔쳐다가 찍은 게 아니고요. 본인 도장을 본인이 찍은 거면은 본인이 대표가 된다. 요양병원의 대표가 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으면요. 그렇죠. 이거는 바로 의료법 네. 위반입니다. 맞죠. 바로 의료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백보양보해서 이 사람이 단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내가 이사장 했고 지켜봤고 뭐 사위를 행정부원장에 앉히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컨대 제가 김태형 기자한테 돈을 얼마 빌려줬다 쳐요.
태현이가 돈을 안 갚아. 그래서 돈 갚아 이랬는데 그럼 도둑질해서 갚을게요 해서 도둑질해서 가져온 돈을 제가 받았다 쳐요. 도둑질한 돈이라는 걸 알면서 받았다. 그러면은 저도 그거는 처벌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사무장병원이 불법이란 걸 아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책임 면제각서 같은 거 썼겠지. 그랬겠네요. 그런 상태에서 돈을 받아서 나왔다는 것은 이게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들한테 피해를 준 범죄 수익이라는 걸 알면서 나는 빌린 돈 받아갈 뿐이야 라고 하자는 거예요. 이건 역시 100%그 사람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더라도 이거는 위법하다. 네. 이거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없어요. 네. 그 오로지 그 한 장이죠. 책임 면제각서 그거 한 장 가지고 하는 건데 변호인이 하는 말이 과거의 고양지청 검사들이 면밀히 살펴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어떻게 기소할 수 있느냐 억울하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윤 총장은 옷을 벗자마자 검찰을 바로 저격하는 건가요? 억울한 이 얘기를요. 지금 현재 변호사협회장님 발언대로 옮겨서 빌려서 한다면은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자는 총장이 자격이 없다. 제가 볼 때는 이 말이 딱 적합한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지금 어제 오늘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뉴스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보고도 굉장히 좀 황당했던 것이 어떻게 검찰총장직에서 나와서 곧바로 어떤 정당에 그것도 제1야당에 입당을 하고 대선 후보가 이제 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다면 총장직에서 사퇴하기 전에 했던 수사들은 도대체 다 뭐가 되는 것인가 이거는 검찰 조직에도 굉장히 누를 끼치는 그런 행동이라고 백넘버 생각합니다. 2번을 달고도 나가겠다. 백넘버 2번을 달고 정치 활동을 하겠다. 대선에 뛰겠다라고 했으면 이거는 근데 더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한마디 했죠. 원래 양복안에도 2번이라 찍혀있지 않았었냐고.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부터 이미 이분은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지적인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도 짚어봐야 될 것이 윤석열 총장의 주장을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사람, 윤석열의 최측근이라는 사람 이름을 통해서 나와요. 누군지는 안 나오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려진 사람 중에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은 누굽니까? 한동훈, 윤대진, 강남일 뭐 이런 정도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은 다 현직에 계세요, 지금. 만약에 이분들이라면은 이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최측근이 없는 한, 제가 알기로 그거 없어요, 이 사람은. 진짜? 윤석열 총장은 평생 검사로 있었는데 뭐 최측근 중에 검사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 세 사람인데, 만약에 이 세 사람이 지금 윤석열 총장의 그 여러 가지 발언을 대신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면, 이거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이에요. 명백합니다, 이거는. 동훈아, 이것도 공소해라! 한동훈한테 한 말이? 모르지? 내 요거는 깽값 치른다 내가. 내 이거는 저기 니 고사하면 나도 저기 그거 낸다. 나도 저기 저 보도자료 낸다. 우리 저 한동훈의 휴대전화가 언제쯤 까지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주 재밌는 게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특히 그 우리 저 한동훈 편집국장이라는 표현에 걸맞게 수많은 편집국장들하고의 어떤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통화 목록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뭐 추정을 해봅니다. 제가 뭐 아직 까지지도 않은 휴대전화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결국 이제 윤석열 형님 정치 무대에 이제 오르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검증에 쓰나미를 온몸으로 맞게 되는데 자기를 잘 그렇게 보호할 수 있을지 저는 결국 국민의힘으로 가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윤석열이 들어가면은 홍준표를 못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안철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홍준표 형이 또 우리 성렬이 형에 대해서 검증 작업을 펼칠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참 여러모로 힘든 시간들이네요. 정당에 들어간다면은 그래도 뭐 고건, 반기문 이런 사람들은 적당히 거리를 뒀잖아요. 그러다가 야 여긴 내가 들어갈 판이 아니구나 해서 드랍을 했는데 국민의힘에 들어가고 대권 주자로 이제 레이스에 가세하는 순간 이제 진짜 엄청 상상 못하게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검찰로부터도 뭐 줄기찬 질타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당신 지금 그거 하려고 그동안 수사를 했던 거냐. 그러니까요. 이런 질문을 안 받을 수가 없는 네. 거 아니겠어요? 추가적으로 이번에 검찰 인사가 이번 주 말 그러니까 내일 혹은 다음 주 초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랑 김호수 검찰총장이랑 얘기를 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총장이 얘기하긴 했지만 이미 다 네, 가닥이 이미 잡혔겠죠? 아마 가닥이 잡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약간 이견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견이 드는데 있는 거는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뭐 김태현 기자가 아까 취재해서 들은 얘기를 보면은
두 사람의 얼굴이 썩어서 나왔다. 그래서 이견이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김호수 총장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박범계 장관은 충분히 협의했다. 충분히 들었다. 아, 충분히 들었다. 그쵸. 왜? 인사 보면은 의견을 듣게 돼 있어요. 네, 맞아요. 의견만 들으면 돼요. 결론은 장관이 내리는 거고요. 의견만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인사가 단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인사는 일단 박범계 장관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단행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번 인사 이후에 이제 옷을 벗어야 되는 검사장급 인사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캠프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저희가 조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다는 어떤 인물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캠프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봤던 그 한 1년 정도, 네. 뭐 짧게 1년 정도 그 기간 동안의 수사를 정치적인 수사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러네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제 그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제 무리한 수사였다는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뭐 곧장 윤석열의 대권 플랜으로 연결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그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은 이미 속옷에 백남바 2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 안쪽에 이거는 백남바 2를 매고 새겨놓고 있지 않았느냐? 대단한 정무 감각 속에서 나온 발언이에요, 이거는. 자, 그 검찰 인사 서울중앙지검장 어떻게 이성윤 형이 연임합니까? 유임됩니까? 그 이성윤 지검장이 유임될 거라는 예측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검장 자리에 꽤나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는 아마 다른 곳으로 전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심재철 검사장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심재철? 예, 오. 이게 들리는데 지금 이제 이성윤 지검장 같은 순한 맛이 아닙니다. 심재철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래요? 사실 이성윤은 목사님 같다는 평가가 있어요. 목사는 정광훈 같은 빤스 목사 말고 아, 그렇죠. 예. 진짜 참 성직자 같은 그런. 그러니까 사실 저 같으면은 지금 이렇게까지 당했으면 이가 바닥바닥 갈릴 것 같아. 나 지금 툭 하면은 동훈아 이러잖아. 얼마나 속이 맺히면 이렇게 했습니까? 근데 저 한 10배는 당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도 속으로만 사귀고 계시고 오히려 내가 너무 힘드니까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그냥 말 그대로 천사다. 예. 저희가 이 뭐랄까 조중동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굉장히 친여 검사고 그리고 대통령과 동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승승장구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보고 오늘 어제 상간에 이제 그간 어떤 발자취를 남겨놨나를 살펴봤는데 이명박근혜 때는 더 잘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사를 잘해요. 그 수사를 잘한다고도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굉장히 꼼꼼하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안 좋게 얘기하면은 간이 작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만큼 하나하나가 맞지 않으면은 그 부분은 계속 돌려보내서 다시 제대로 수사하게 하는 보완하게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계십니다. 다른 분들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잘 수사를 해왔고 그리고 실력으로 증명을 했다면 이번 정부에서도 그런 평가가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대통령과 같은 학교이기 때문에 혹은 보수 진영 혹은 윤석열 전 총장의 의중대로 따라주지 않았다고 해서 친여성향의 검사라고 평가하는 건 이분에 대한 굉장한 명예훼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분은 친여가 아니라 개혁을 동의했고 개혁에 방해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윤석열은 정권과 싸운 게 아니라 검찰 개혁과 싸웠어요. 검찰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저 난리를 쳤던 거고 지금도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솔직히 윤석열이 다른 데 아는 게 솔직히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와가지고 뭐 벼락치기 한다고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다고 뭐 될 것 같아요? 벼락치기로 되는 것 같으면 누가 대통령 못해? 대통령 삼수사수를 왜 하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오로지 검찰 개혁을 거꾸로 되돌려 놓는 것밖에 안 할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할 줄 몰라요. 할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이성윤 검사장의 얘기를 좀 갈무리 하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댓글에서도 지금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의 얘기는 이성윤 지검장도 윤석열 전 총장처럼 내가 세게 달려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라는 사람들은 뭐랄까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판사, 검사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절제하고 균형을 갖춘 사람들이 검사의 역할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성윤이 네. 네. 그 표준이에요. 윤석열은 개망난이고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나 지금 뭐 아니 난 그래서
어제 그 송영길 대표가 말이죠. 조국 수사하듯이 윤석열을 털어야 한다. 네. 그렇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조국 그렇게 털었고 윤석열을 그렇게 털었으니 다른 국민들도 다 털어야 된다. 이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조국 수사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검찰권이 남용됐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조국 수사하듯이 너 윤석열도 당해봐라. 뭐야 그게 도대체. 아이고 욕만 먹고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가님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엄청 사실은 그 발언 가지고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이 분노를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동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조국에 대한 그 너무 무지막지한 수사에 대해서. 그러나 그거는 윤석열이가 잘못한 거지. 네. 그렇죠. 뭐랄까요. 헌법상의 평등을 얘기할 때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겠는데요. 이게 죄가 없는 사람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턴 것과 죄가 있는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터는 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강도로 턴다고 하더라도 죄가 없는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털면은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거고요. 죄가 있는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터는 거는 죄가 있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가 좀 달랐다. 출발이 좀 잘못됐다. 근데 그만큼 억울함을 너 한번 당해볼래?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얼마나 진짜인데 너 당해볼래?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아니 그 사실은 그 얘기는 조국의 기준으로 윤석열의 가족도 검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달리 말하자면은 윤석열 네 스스로 이제 인정할 때가 됐다.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검찰권의 행사가 얼마나 잘못된 거였는지 스스로 돌아보라, 반성하라 이런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똑같이 하면은 윤석열은 아마 글쎄요 살아남을까?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장모의 사건과 정경심 교수를 비교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는 게 정경심 교수 사건은 특수부에서 고발을 해서 수사를 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당사자들이 고발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언론 보도를 보거나 아니면 관련한 그 정당에서 보수 야권에서 고발한 사건도 있었을 테고 이런 고발건을 가지고 그렇게 한 가족을 탈탈탈 털었다면 그러면 당사자들이 고소한 건은 당연히 그 이상으로 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단순 평면적인 비교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윤석열 총장 장모가 이사장을 했을 때는 그 요양병원 파주 메디 땡땡땡 요양병원 제가 보니까 건물이 경매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뭐 요양병원이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 이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라고 해서 경찰한테 적발이 됐다라는 게 기사가 나기도 했었어요. 2015년 6월 17일 우수수 났어요. 파주시 문산읍에 5층짜리 건물을 임대하여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병원이 운영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도장을 막 파서 들었다 뭐 그렇게 돼 있는데 뭐 그런 기사들이 막 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일하게 빠져나간 게 최은순 씨거든요. 이거는 도저히 그 당시에도 빠져나간다는 게 말이 안 돼.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2015년 6월 17일입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분명히 문제는 맞을 거다. 그런 나쁜 짓을 했을 거다. 그런데 여기에 윤석열이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었어요. 왜? 이때 윤석열은 이제 박근혜 때 찍혀가지고 대전고검, 뭐 대구고검 이렇게 쫓겨다닐 때니까 그랬는데 제가 한 가지 몰랐던 게 있었어요. 윤석열 선배들이 그렇게 많이 보호를 한 거예요. 선배나 동기나. 소위 윤석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호를 했어요. 그 보호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윤석열은 계속, 그러니까 보호를 안 받으면요. 버티고 있지를 못했을 거예요. 나갔을 거예요. 근데 보호를 해준 사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윤석열 장모 역시도 보호를 받았던 걸로 만약에 이 당시에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됐고 그 최은순이라는 사람이 윤석열의 장모다라는 게 알려졌으면 윤석열은 아마 박근혜 정권에서도 그 자리 지키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걸 아마 제가 볼 때는 잘 덮고 넘어가 준 것 같아요. 이거는 조직적인 비호가 아니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박근혜 정권에서 찍혀있던 윤석열의 장모가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친윤석열 사단이 조직적으로 은폐를 해줬기 때문에, 보호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윤석열의 비리 혹은 윤석열의 개입 부분이 아니라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비호를 해줬는지 거꾸로 들어가서 밝혀야 돼요. 2015년에 의정부지검, 그 다음에 중앙지검, 서울고검에 누가 있었는지, 어떤 인맥으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
좀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입증은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게 지금 새롭게 고발이 된 게 열린민주당의 황희석 변호사님인가 그렇게 네. 고발을 이제 새로 하셔가지고 이게 사건이 새로 재조명이 된 건데 그때 고발에 같이 한 게 이 장모 사건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사건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같이 고발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기소 처분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수사를 하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되기 전에 그 당시에 이제 수사의 어떤 절차나 구조들을 보면은 경찰에 일단 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경찰에서 1차적으로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 의견이든 불기소 의견이든 이제 송치를 하고 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하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이제 수사의 방향을 잡고 이제 증거도 수집하고 참고인도 조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그 검사의 지휘 내용이 문서로 남게 되어 있어요. 뭐 이거는 조사가 부족하니까 조사를 더 해라던가 아니면 이거는 좀 법리가 맞지 않으니까 이건 조사에서 별로 실익이 없다던가 이런 식의 의견을 이제 검사가 경찰한테 이렇게 보내면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또 검사한테 올리고 이런 절차들을 밟게 되는데 만약에 저는 사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책임 면제각서에 대해서 당시 파주경찰서와 의정부지방검찰청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까? 이 장모를 입건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안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문서로 남아있을 가능성은 만약에 정말 비호 세력이 이건 이제 정말 의혹에 지금은 의혹 제기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게 사실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또 다른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그거는 한번 저는 되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책임 면제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있는데 2015년, 16년에 의정부지검에 누가 있었는지, 의정부지검장이 누구였는지 이런 부분이랑 그래가지고 과연 이거는 제가 볼 때 검찰에서 지위가 없이는 이게 빠져나가기 어려워요. 그렇죠. 경찰은 그냥 기소 경찰 의견으로 단계에서 이게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이거는. 네, 책임 면제각서 있으면 더 이상할 것 같은데 아니 도대체 뭘 했길래 책임 면제각서를 써? 이거 사무장병원 같이 운영했으니까 혹시 문제되면은 너는 빼줄게 뭐 이런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당연히 먼저 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의정부지검이든 하여튼 뭐 관할이 의정부지검이긴 한데 네. 관할 검찰에서 그렇게 지휘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안 그러면 불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의정부지검장이나 뭐 고양지청에서 했습니다. 고양지청에서 네. 고양지청에서 네. 했죠. 네. 맞습니다. 일단 경찰에게는 수사 종결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경찰이 있는 것이 1차적 수사 종결권이라고 하거든요. 이 수사가 시작됐을 때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에게 있습니다. 검찰이 종결한 것이 맞고요. 고양지청에서 어떤 식으로 종결을 했느냐. 이거는 뭐 어쨌든 불기소 처분이라는 결정으로 종결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불기소 처분. 지금 최은순 씨 변호사도 고양지청에서 검사들이 다 샅샅이 면밀히 살폈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은 검찰에서 종결한 것이 맞겠습니다. 근데 지금 TV조선에서 이상한 보도, 막 심상치 않은 침울한, 침통한 태도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드디어 까는 겁니까? 너무 이게 TV조선에서 막 침통해요. 지금 공수처가 어떻게 언론을 수사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언론을 수사할 수가 있느냐? 네. 또 탑뉴스로. 자, 요거 저 보따리 풀겠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예. 알았구나. 지금 TV조선에서 지금 바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공수처가 에스코트 조사 보도를 한 뒷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조사를 받으러 공수처에 갈 때 에스코트 받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TV조선에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TV조선에서 보도했는데 이때 당시에 CCTV도 같이 유출이 된 것 같고 한데 이것에 대해서 공수처가 그러면은 TV조선에서 어떻게 알았느냐에 대해서 누가 알았느냐 왔다 간 기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묻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TV조선에서 자신들의 그 기자를 스스로 화면에 보여주면서 물론 이제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 공수처가 지금 그 기자를 쫓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얘기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CCTV 영상이 유출이 됐는데 그 유출되는 과정, 이게 CCTV가 그렇게 뭐 쉽게 유출이 됩니까? 근데 네. 누군가가 내부자가 꺼내준 걸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내부자가 꺼내줬는데 그 내부자로부터 전달 받은 사람이 있나 보군요. 그 그러니까 내부자가 공수처 사람인 건가요? 가요?
네, 일단은 언론 보도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성윤 지검장 관련해서 그 당시에 뭐 보수 언론에서는 에스코트라고 얘기를 했지만 공수처에는 아직까지 뭐 검찰청에 출입하는 것처럼 지하 통로도 없고요. 그래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차를 빌려주고 이게 태워서 조사를 받으러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근데 요것과 관련해서 TV조선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성윤 지검장이 차를 갈아타는 영상을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이 영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이냐. 왜냐하면 기자의 그 영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떤 방법이 없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검찰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 제기도 됐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관계가 아닌 걸로 나왔고 이게 공수처 내부에서 나온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이게 의혹까지 짚고 나왔습니다. 넘어가는 게 뭐냐면요. 저 공수처가 어디 있느냐면은 정부종합청사 안에 있어요. 그렇죠. 네. 과천. 예, 과천에 있어요. 근데 이게 들어가는 과정에 보면은 이성윤 검사장이 친구 차를 타고 과천청사 앞에까지 와서 과천청사 앞에서 공수처가 제공한 차를 타고 공수처까지 들어가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차를 타고 과천청사 내부로 이동하는 과정이 CCTV로 나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아. CCTV 내용이 뭐다? 국가가 과천청사에서 가지고 있는 CCTV죠. 과천청사에서 네. 자,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걸 누가 내보냈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랬는데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공수처라든지 뭐 과천청사 관리단 같은 데서는 누가 이것을 유출을 했는지 네. 그리고 유출한 사람은 누구한테 줬는지 네.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겠죠. 네. 근데 아마 그 과정에서 뭐 기자가 포착이 된 모양이네요. 네. 그러니까 TV조선에서 이 난리가 났네요. 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 문제가 되죠? 그거 저기 기자를 수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기자가 그러면은 그거를 그 CCTV를 받았다. 이 받았다는 것 자체를 밝히는 거네요. 그렇죠. TV조선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그 경위를 좀 알아봐야 되는 건데 네. 그 이야기는 그럼 또 잠시 후에 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경위로 그 자료들을 넘겨받았는지. 아니 근데 이런 넘겨받는 것과 관련해서 TV조선은 언론 자유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이런 공수처의 민감한 반응에 대해서는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맞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 언론 탄압으로 얘기하면 나만큼 할 말 많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아니 그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불리하면 언론 탄압이고 자기들이 함부로 하는 행동은 언론 탄압이 아닌가. 지금 언론 탄압 중에서 가장 심한 언론 탄압은 조선일보에 의한 타 기자들에 대한 언론 탄압이에요. 그런 식으로 무슨 언론 탄압. 그 기자가 네.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고 또 네. 취재를 할 수도 있고 하죠. 그렇지만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가 있을 때는 네. 어쩔 수 없어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거는. 네. 나는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 네. 하지만 난 이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 네. 라고 했으면은 그냥 처벌받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나는 그렇게 대신 난 떳떳하다 그냥. 네. 떳떳하지만 실정법을 위반했으므로 나는 그럼 뭐 처벌을 받겠다. 네. 이게 맞지. 네. 이거 알 권리를 위해서 한 거니까 나 처벌하지 마시오. 이런 말은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TV조선에서는 꼬리 자르게 하려고 이 기자를 어떻게 보면 노출을 시키는 건가요? 그렇게 보기는 힘들고 이게 너무 웃긴 게 예전에 그러니까 네. 뭐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소리 초심 선생님이 네, 그렇죠. 그 앞에 가서 질문을 하는 것 같고도 집 앞에 가서. 네, 주거 침입으로 고소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것은 언론 탄압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언론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장인데 그런 사람이 고소를 한다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곧 실형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 그리고 공수처에서는 당연히 공수처에 조사를 받으러 온 대상자가 CCTV에 노출이 된 게 TV에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이 관리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언론이 뭐 이 보도한 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게 유출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그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다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전에 언론의 합격자 명단, 수사관, 검사, 수사 검사 합격자 명단이 유출된 것도 사실 확인을 해서 그 문서를 유출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완전 원자복귀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보안성이 엄격히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기자로서 조금 더 남들보다 빨리 남들보다 더 심층적으로 보도를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취득 과정에 어떻게 취득했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뭐 알 수 없지만 뭐 진실은 뭐 규명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뭐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합법적으로 해야 돼요. 합법적으로 해야 되고 합법이 아니었는데 내가 알 권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그게 상응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악의를 가지고 불법 저지른 게 아니라 더 큰 공익을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돼요. 근데 그거는 아마 그것도 법정에서 선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렇게 대처를 하면 되지. 언론 탄압이네 이렇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사실 봐요. 조선일보는 하여간 자기네들 유리한 불리한 프레임 씌우기는 최고예요, 최고. 아니. 일단 자신들이 잘못에 대해서 인정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방탄 TV조선이네요, 방탄 TV조선. 이 근래 보면은 정말 재밌는 게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됐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었잖아요. 네. 맨 처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불법 유출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뒤에 언론에서는 유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니 최근에는 보수 언론에서 공소장 공개로 워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를 굉장히 축소시키는 게 아닌가. 그렇죠. 공소장 유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소장을 공개하는 절차가 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절차를 지키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보고됐는지 어느 단계에서 보고된 문서가 공개됐는지도 그러니까 유출이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출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